그 오늘 주제는 이제 원래 블록체인 성지표랑 현황인데 이제 우리가 월드랜드 생태계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성장 방안도 끝에 추가를 해서 같이 이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성능을 비롯해서 뭐 안정성이라든가 뭐 탈중앙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지표 혹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성능 지표가 뭐가 있고 그리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성을 뽑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 전체의 권력을 분산하는 탈중앙화 그리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성 그리고 그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 용량, 보통 이제 성능을 의미하는 확장성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장 좋은 그런 블록체인은 만들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셋 중에서 하나를 좀 더 떨어뜨려도 나머지 성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셋 다 세계 최고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이 탈중앙화 보안성 확장성이 굉장히 모호해서 어떤 하나의 매트릭으로 수치화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어떤 특정 하나의 이 세 가지 블록체인 특성 중에서 한 가지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블록체인마다 이제 철학도 다르고 어떤 주요 용도라든가 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초점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셋 중에서 나머지 뭐 한두 개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블록체인으로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 기준점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최소 기준점을 보려면은 결국은 실제 우리가 그 블록체인 운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 혹은 없었더라 이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런 어떤 최소 요건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랑 확장성을 그 조금 다른데 이게 거의 같은 의미로 블록체인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성능은 시간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성능이라고 하고 보통 TPS를 말했는데 TPS보다는 요즘 이제 고속 거래가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도 자꾸 이제 확산이 되면서 타임 투 TF 그러니까 거래가 완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따질 때는 TPS와 TTF를 둘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원래 확장성은 무언가를 더 소용하는 능력이라는 아주 범용적인 의미가 있는데 크게 성능 확장성, 기능 확장성이 있고요. 어, 현재는 보통 이제 성능 확장성을 말을 합니다. 블록체인 성능이 계속 실제로는 굉장히 고속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다른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렇게 성능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 이제 성능을 초기에 설계한 거랑 그 방향성이 좀 중요한데 나중에 그거를 바꾸려면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이나 생태계가 다 돌아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멈춰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더리움도 성능 개선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얼마나 성능이 빨라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성능이랑 성능 확장성은 또 다릅니다. 성능은 당장 빠른 거고 성능 확장성은 뭔가 자원을 더 투입해서 더 빨라질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성능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능 확장성은 사실은 이제 별로 빨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성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보안성이 크게 부실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능이 특이하게 아주 빠른 메인넷들을 자세히 보면 탈중앙성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권력이 제대로 분산이 안 됐다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적은 노드로만 어, 그 메인넷을 가동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건 이제 심각한 문제점들이라서 성능을 볼 때는 항상 다른 요소까지 같이 보면서 최소 여건을 만족했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TPS는 뭐 다 아시다시피 TPS가 작으면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죠. 거래량 자체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올라가고, 거래 수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무한히 이 거래가 지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수수료가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돈 많이 낸 소수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이 블록체인 성능 수치가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실제로 이제 메인넷 하는 업체들이 주장하는 거랑 실제 TPS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구분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러니까 실제 메인넷에서 사람들이 돈 내고 쓰는 실제 메인넷에서 속도를 실제 TPS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이제 일단 이론 T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추정을 했거나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했거나 혹은 테스트넷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넷에 노드가 몇 개냐 혹은 그게 얼마나 네트워크에 퍼져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반복적으로 비슷한 단순한 트랜잭션을 제너레이션 했느냐 등 여러 가지 그 자기들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른 거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실험실 성능을 나타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몇천 TPS 이상을 넘어가는 메인넷은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TPS론 그런 거고요. 어, 이제 완결성은 뭐냐면 트랜잭션이 커밋되고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가령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송금했는데 내가 그 완결이 됐으면 그다음 완결됐다는 걸 알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돈이 다시 사라지는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중 지불 같은 경우도 그전 지불한 걸 취소해 가지고 또 다시 이제 두 번 돈을 쓴다든가 이런 문제를 다른 보안 문제는 다 이제 보안 기술, 인크립션 기술, 암호화 기술로 다 해결을 했는데 그 전자화폐 분할 때 그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를 블록체인이 해결한 것은 이중 지불이 블록체인의 핵심인데 이 이중 지불이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은 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확률적으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그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완결이 됐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확실히 완결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POW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1.0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제 결정적 완결성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BFT 계열이나 POS 계열 이런 것들이 투표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투표가 끝나면 이제 확실해지고 더 이상 뒤집지 못하니까 결정적 완결성을 제공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확률적 완결성이냐 결정적 완결성이냐 결정적 완결성인 것도 거래할 때 편하지만 중요한 거는 둘 다 마찬가지로 완결 시간이 중요합니다. 환율적 완결성의 경우에는 뭐 평균 완결 시간이나 혹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완결 시간. 보통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완결 시간을 생각을 하죠. 이제 결정적 완결성일 때는 그 시간 지나면 확실히 완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 그게 이제 완결 시간입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TTF라고 하는데 이제 완결 시간이 길면은 뭐 실시간 금융 거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탈중앙 거래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 거래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 거래를 보고 정해진 가격으로 그다음 또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중 지불 공격을 받으면 큰 돈이 털릴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이중 지불 공격을 해서 털리는 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에 돈을 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이미 보고 그다음에 이제 POW도 이제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POW 기반의 메인넷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계획이나 플랜들이 좀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
자, 이제 그 성능과 거래 수수료 간의 관계는 이미 다 이렇게 보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데 비해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TPS가 뭐 10 TPS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천 원 이상의 가스료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몇 천 TPS,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100배 빠른 거죠. 그런 애들이 이제 솔라나, 폴리곤, 뭐 리플이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뭐 0.2원 수준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 이유는 거래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보다 거래는 많지 않은데 널널하니까 이게 수수료가 올라갈 일이 거의 없는. 예, 그,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를 낮은 것을 자기들의 이제 주요 장점으로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래 수수료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를 고정시키는 정책을 썼거든요. 자기들은 뭐 생각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었죠. 0.2원만 내면 거래 수수료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미리 결정된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데 사실 이게 잘못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여러 번 다운돼서 죽은 이유가 다운되고 먹통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수료가 굉장히 싸니까 이게 트랜잭션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가짜 트랜잭션을 많이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가짜 트랜잭션이 아니라 쓸데없는 트랜잭션을 많이 생성해서 자기 거래가 빨리 체결되게 그 덱스에서 그런 식으로 그 남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과부하 트랜잭션이 발생합니다. 소수에서 과부하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그러면은 거래 수수료는 동일하니까 과부하되게 되면 모든 거래가 무한히 지연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약간 순진한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나중에 이 가변 수수료를 얘네들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증 비용은 이제 서버를 운영하고 그 마진 붙여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검증 노드들을 굴리는 검증 비용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 계속해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수료로 이제 충당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합당한 방법인데 그 경우에 이 검증 비용이 이그 이제 총 수수료 수입이 검증 비용을 넘어갈 수는 없죠. 수수료에서 검증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모든 수수료를 검증 비용으로 가져간다고 치면 검증 비용이 너무 싸면 이 검증 비용 개수 곱하기 노드 수만큼 그, 그 노드의 개수가 제약이 됩니다. 검증비 아주 싸면 뭐 검증 노드는 뭐 10개밖에 못 돌 수도 있고 좀 더 수수료 수입이 많으면 검증 노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증 비용이랑 탈중앙성이랑 수수료랑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 지불 말고 또 최대 추출 가능 가치라는 게 요즘 또 특히 덱스 때문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익스트랙터블 밸류라고 하는데 요거는 검증 이제 소수의 검증인이 이 POS 방식에서는 그 블락을 만들어내죠. 그럼 블락을 만들어낼 때 그 트랜잭션의 순서를 바꿔서 자기가 먼저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덱스 같은 거래에서 이 거래가 올라왔으니까 이 가격이 이제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니까 자기가 먼저 새치기해서 그 원래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은 슬리피지가 발생해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엑스보다 더 비싸게 이제 코인을 사게 된다든가 그런 자기는 이제 새치기해서 더 싸게 차익을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MEV고 결국은 이제 나쁜 가치인 거죠. 이 가치는 낮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그 더블 스펜딩을 막는 방식과 이제 비슷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공정 시퀀싱 서비스라고 해서 이 방법은 그 트랜잭션을 발생한 순서 를 중시해서 그 순서에 기초해서 그 순서대로 거래를 체결해주는 그런 게 이제 공정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 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은 더 이제 얹어주는 건 필요하죠. 이거는 거래 수수랑 상관없이 그 검증자가 거래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고 수수료를 더 내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정당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3 사회에서 대규모 블록체인을 만들려면 그러려면은 이 세 가지를 최소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대규모니까 이제 확장성을 이제 만약 높은 쪽으로 최대한 높은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얘를 최소로 해야 하는데 안전해야겠죠. 그러면 그 수준이 현재로서는 검증된 게 21대입니다. 왜냐하면 EUS가 만들어진 지 한 6, 7년 이상 지났는데 이게 21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무심각한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21대 그리고 그 21대 정도만 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 현재 그 성능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21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이제 낮고요. 그리고 이 21대도 글로벌 블록체인이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블록체인들끼리 이 검증 노드들끼리 검증하는데 트래픽이 이제 지연도 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속도가 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안성도 이제 실제 운영 경험으로부터 이제 요런 정도는 별 문제가 없더라. 뭐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확장성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TPS랑 TTF인데 하나의 체인 내에서는 아무리 빠르게 해도 이제 1만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게 4000TPS, 실제 TPS 가장 빠른 건 EOS거든요. 이 EOS가 4000TPS고요. 나머지는 4000TPS가 안 됩니다. 비자 카드가 실제로는 24000까지 나고 얘네들도 이론이 좀 뻥튀기 돼 있는데 이론 TPS는 실제는 24000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카드 단일 서버나 뭐 얘네들은 아마 안정성 때문에 2중화, 3중화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글로벌 전 세계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들끼리 21대면 최대한 똑같은 원장을 21중화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부담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4,000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도는 1만 TPS는 넘어갈 수는 없다. 1만 TPS 하기도 어렵지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합당한 추정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려면 체인들을 서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체인들을 연결하면 뭐 두 개, 하나가 뭐 1000TPS면 그거를 10개 연결하면 10,000TPS가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게 뭐 서로 별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체인들을 여러 개 동시에 돌려가지고 합쳐서 10,000TPS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독립적인 게 10개를 합쳐가지고 그걸 부하를 분산시켜서 나눠도 뭐 실제로 우리가 10,000TPS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응용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체인 간에 거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어, 체인들을 연결해 가지고 전체 성능을 따질 때는 그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잘 하나의 체인처럼 통합이 됐느냐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돼 있을수록 하나의 체인처럼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따로따로 노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서비스에 따라서는 유용한 서비스가 그 능력을 그 최대 TPS를 합쳐진 TPS 쓸 만한 그런 응용들이 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터체인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가 대비나 지갑 이 수준에서 여러 체인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체인을 통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갑에서 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상관없이 다 그 레스트 서버를 통해 가지고 그 거래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데 대신 만약 체인 간 거래를 할 때는 이 방식일 때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 뎁 기반으로만 하는 거에는 어떤 하나의 트랜잭션이 다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 여러 개를 가령 수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게 보장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중간에 뭔가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애토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는 걸 지원해 주게 되면 브릿지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이제 신뢰성의 정도도 다른데 이제 브릿지가 되면 어쨌든 자산이 이동해서 하나의 체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이동하는 관점에서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건너가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여러 체인에 대해서 이제 걸쳐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수준이면 이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체인이랑 확장성, 성능 이게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가를 해야 하고 그 얼마나 이제 유용한지 좀 더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이 확장성 중에서는 기기 확장성.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도 이게 돌아갈 수 있느냐. 물론 경량 노드도 있는데 그 경량 노드가 이제 다른 노드에 너무 의존하면 역시 이제 취약하거든요. 안전성이. 그러니까 취약하지 않으면서도 경량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빨리 기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또 확장성에 좀 넓은 의미의 확장성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3 사회 전체를 봐서 특정 메인넷이 아니라 전체를 봐서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빠를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할까? 그거를 이렇게 초창기를 따진 다음에 이제 탈중앙 금융일 때 보통 우리가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 횟수를 보면 그게 다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탈중앙 금융 이 이제 충분히 성숙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몇 명이 거래를 할까? 그래서 이 이용자 수로 활성 이용자 수 그러면 이제 마우로 따지는 거죠. 만슬리 액티브 유저인가? 예,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가장 이제 성숙돼서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까지 쓰인다. 그러면 DID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많이 구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수시로 우리가 뭐 문서에도 결제할 수도 있는 거고 증명서 제출할 때 그때마다 다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75억 정도 되는데 이제 80억 정도, 반 정도가 이제 쓴다고 치고 하루에 8번 정도씩 평균 쓴다고 치면 이제 이게 맥시멈이겠죠. 이거보다 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은 연 거래 횟수가 나옵니다. 그거를 1년에 그 1년 동안의 초로 나눠주게 되면 초당 TPS가 나오거든요. 그게 37만 TPS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 밤이건 낮이건 37만 TPS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크일 때는 피크를 위해서 고려하려면 얘 10배. 그 비자 카드 비자 카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최대 2만 4천이 나오는데 실제로 평균은 뭐 2,400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400만 TPS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성능은 어쨌든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블록체인이 사용된다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그럼 이거 결국은 블록체인을 쓴다는 거는 IT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주로 쓸 거고요. 그러면은 모바일이든 IT든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써오는 서비스를 보면 구글 검색이에요. 구글 검색의 예를 보면 하루에 90억 회를 사람들이 땅 이렇게 때린다는 겁니다. 그 검색을. 그런데 하루에 평균 한 사람이 3번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 활성 사용자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90억을 3으로 나누면은 어, 이용자 수가 나와요. 그게 30억 명. 그리고 실제 이제 계정을 만든 사용자 수도 30억 명. 그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믿을 만한 수치인 거죠. 그래서 30억 명이 매일 3번 정도씩 평균 쓴다. 근데 그걸 40억 명? 뭐 8번 정도씩. 왜냐면 얘는 검색만 쓰지만 얘는 다양한 용도로 쓰니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될 거다. 블록체인 성숙기에는. 라는 거고요. 이제 POW에 이제 그 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리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제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월드랜드는 이제 뭐 아식 리질트하고 여러 개 만들었죠. 그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어, 채굴파를 강력한 채굴파를 가는 몇 개 업체가 사실은 몇 개 업체한테 중앙화돼 있고 그래서 조금 이론적으로는 좀 어쨌든 위험하죠. 그런 업체가 뭐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은 좀 드물긴 한데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앙화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POW마다 다르지만 이 중앙화돼 있는 POW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POW가 이제 보통은 TPS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채굴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른 노드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아무나 채굴할 수 있게 해놨고 아무나 거래를 만들어서 퍼질 수 있게 하니까 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거래를 만들면 그 네트워크 밴드 수도 감당을 못할 컴퓨터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거를 그럼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그, 그 채굴을 할 때도 적절히 골고루 채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성능이 느려도 이제 채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낮은 사양, 낮은 밴드위스도 해야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성능을 높일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 탈중앙성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POW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결정적 완결성을 만들 수 없고 확률적 완결성이고, 트랜잭션 처리 지연 시간이 그래서 이제 또 긴 경향이 있고 그렇죠. 음. 그 그래서 이제 POW 블록체인이 그 이중지불에 의해서 탈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거를 더블 스pen딩 하려면은 엄청나게 막강한 기존 채굴 파워보다 훨씬 큰 채굴 파워를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 2.0에서는 POS로 전환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포크에서 나왔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예전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2019년, 2020년 벌써 2, 3년 벌써 4, 5년 됐네요. 이때 여러 번 나이스 해시라는 곳에서 해싱 파워를 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대여를 해가지고 이중지불 공격을 해서 이 몇백억, 20만 뭐 이더 클래식인가? 예,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탈취를 당했어요. 몇백억씩 탈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공정 시퀀싱에 해당하는 MESS라는 걸 뷰테린이 신기하게도 이게 거의 초창기에 이걸 만들어놨어요. 이걸 뷰테린이 만들어낸지 어쨌든 이더리움 그룹에서 어, 그, 그 알고리즘을 미리 이런 걸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노드가 자기가 먼저 본 어, 트랜잭션은 이제 먼저 그, 채굴을 해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기 어렵게. 아무리 채굴 파워를 많이 가져와도 시간이라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함부로 이제 뒤집지 못하니까 이중지불이라는 게 결국 시간 먼저 거래를 보낸 거를 뒤집는 거라서 시간을 뒤집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뒤집지 못하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POW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는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 시간을 그냥 늘리면 됩니다. 왜냐면은 승인 시간 늘려주면 더 많은 채굴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송금하는 돈보다 채굴 파워가 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는 힘들겠죠. 그러면 점점 이제 승인 시간이 더 늘어나면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죠. 실시간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성능 현황을 제가 이제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얘네들이 주장하는 실험실이나 이론적으로 주장하거나 하는 성능들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블록 탐색기에서 나온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온 거래를 봐서 요 실제 TPS 찾는데, 실제 TPS를 찾아내는 핵심은 가장 확실한 거는 얘네들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을 때 TPS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그 한계인 거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6만 5천 TPS 나온다고 계속 자랑을 했는데 얘네들이 2,400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과부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통이 되고 막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제 2,400 TPS가 한계였던 거죠. 얘네들 기술에.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플레이튼 같은 게 좀 양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과부하돼가지고 먹통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2,500 이상 올라가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 정도 가면 위험하니까 사실은 어, 제대로 처리를 여기까지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거는 이제 클레이트는 수위 앱소스는 예? 여기 클레이트는 국내 서비스만 해서 국내 네트워크에서 이전티 폴트 톨러런스 알고리즘 돌리는 거니까 훨씬 아, 더 그런가? 훨씬 더 얘네들 빨라질 수 글로벌로 있을 서비스 하지 텐데. 않나요? 어쨌든 서버는 외국에 거의 거버넌스는 국산이지만 어, 서버는 그러니까 외국에 있어. 비교를 할 때 예. 이제 솔라나는 TPS 그거는 24,000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플래톤 서버들이 이거는 전 세계에 글로벌이잖아요. 퍼져 진짜로 글로벌. 예. 뭐 유럽, 미국, 아시아 다 커버하는 거고. 근데 클레이터는 우리나라만 서비스 했는데도
2,500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음. 솔라나는 이 아, 거의 뭐 성능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성능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얘는 그렇지. 그렇지 예.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 노드가 좀 로컬라이즈 돼가지고, 예, 로컬라이즈 되니까 딜레이도 작고 그러니까 블락 유리했을 것 프로퍼게이션 같아요. 타임이 작으니까 예, 훨씬 더 예, 빠를 것 같은데 많이 못 올렸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다른 아, 그렇죠. 얘네들 다른 거에 비하면 10만, 빠른 거죠. 10만 나간다고 올해랑 작년 말에 이렇게 상장된 애들인데, 음. 예, 작년 가령 작년인데 서울에 있는 10만 나오는데 10분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지역에 있는 노드들끼리 블록체인을 구성을 했다. 서울 지역에 있는 것들끼리만 그러면 한 만 TPS 나오지 않을까요? 뭐 보통 이제 뭐, 서울, 마- 부산, 광주 뭐 주요 대도시만 노드 5개를 연결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뭐 만티패스 나온다 그러고 뭐 그렇게 뭐 몇만 티패스 나오는 애들 보면은 그때 환경을 보면 일단 노드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로컬라이즈 돼 간에 있고. 많이 예, 떨어져 있지 않고 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성능을 주장하면 사실 업비트는 중앙화 따져봐야 되거든요. 거래소인데도 1,600밖에 안 나오네요. 만도 안 나오네. 예, 그러니까 옆피드도 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필요한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아, 이론적으로는 10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돼 있구나. 아. 얘네들이 어쨌든 요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AWS에서 서버 많이 쓰면은 TPS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AWS에서 그렇죠. 업비트는 그래서 이 속도가 어. 10만이 이게 이제 예전 속도를 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카파를 확 늘려놓은 거예요. 예. 페페 서버 높이면 증설해서 서버 더 예, 좋은 거 서버 증설해서 더 좋은 거 여러 대 쓰면 되는 거죠. 블록체인은 서버 빠른 거로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도 네트워킹 하고 해야 되니까 활성화돼 그건 오래 있기도 걸리는 하고 거고. 느린 일- 놈 고려하는 애들은 더 느려지고 뭐 여러 합의를 가지 해야 돼. 많죠. 예. 합의 알고리즘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오래 전 걸려. 세계에 또 퍼져 있어야 또 이상적인 거고 뭐 음, 예, 그 딜레이도 상당히 크고 그렇죠. 네네. 네. 어쨌든 이제 조사 많이 비자 하셨네. 카드는 2만 음, 4천이나 되니까 이게 거의 뭐 이 전 세계 최고 기술이 집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서버 한두 대에서 이제 처리할 거고. 근데 얘네들이 2만 4천이니까 이거보다 빠를 수는 불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몇 천 정도 나오는 게 리즈너블 하긴 하거든요. 이게 한계인 거죠. 근데 어쨌든 성적은 처참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막 했던 것들이 이거밖에 안 되고 10만원 폴카닷도 뭐 천 이렇게 되고 아주 거짓말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디펜스 대충 이렇고 가장 빠른 게 4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완결 시간이 이게 또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뭐 비트 거래소야 이제 뭐 밀리초 단위로 그냥 체결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뭐 16승인 뭐 10분씩 해서 6승인 하면 뭐 6승인 정도는 해야지 뭐 안전하다고 보니까 죄송 그럼 1시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12승인 그러면 이제 3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더리움 V2로 가면 이상해요. 이더리움 얘는 이제 확률적 안결성인데 얘는 POS로 갔으니까 이제 결정적 안결성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 시간 12 그러니까 12초씩 한 슬롯 이게 32 슬롯으로 한 에포크를 한 만들어요. 그 에포크 에포크마다 이제 주기가 검증자를 그러니까 바꿔 치우는데 한 그 에포크가 끝나야지 되는 거지. 근데 이 에포크가 끝나야 돼요. 최대 이 이 에포크가 에포크.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12.8분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거래 뭐 대기 시간도 있고 뭐 트랜잭션이 뭐 이래 가지고 뭐 한 15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게 이제 탈중앙에 초점을 굉장히 맞추다 보니까 피오스를 쓰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솔라나가 굉장히 빨라요. 솔라나는 이게 성능의 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4초밖에 안 해요. 완결 시간이. 예.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3초, 뭐 빨라봤자 3초고 뭐 이런데 1초짜리도 있네. 플레이트 1초. 그리고 이제 뭐 몇 분. US도 3분이나 되고 완결 시간이. 그리고 여기 100만 데니 100만 TPS는 어떻게 받으요? 이거는 지금 아직 아닌데 이론이 네. 그리고 이건 아직 아닙니다. 네. 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들어가 있네요. 네.
어쨌든 저희는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막 뒤져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성능이 좀 높은 놈들만 이제 줄여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은 여전히 이더리움 버전 1이나 2나 속도는 높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똑같이 뭐 13 TPS 정도고 완결성은 오히려 좀 느려졌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성능이 좀 괜찮은 놈들이니까 뭐 10조 몇십 조 되는 거예요 다. 현재 시가가. 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뽑아낸 근거 자료 이런 거 참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네, 나오고요. 네. 어, 이제 이더리움 V2 성능 요게 이제 EF워크가 왜 이제 12조 이왜 네, EF워크가 네. 여기 걸리느냐? 이더리움 V2 기술 자료를 보는데 네.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게 막 구구절절 말만 많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에포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더리움 버전 2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그 비콘 차.in인가? 그 여기 가보면 21분이 지났는데도 이제 파이널이 아닌 파이널이 아니로 돼 있죠.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조금 여유를 둬가지고 아닌 걸로 처리해서 뭐 대충 이거랑 이 12.8분 걸리는 거랑 뭐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상으로 비슷하네요. 음, 음. 그 솔라나가 이제 얘네들은 뭐 시간을 고려한 역사 증명이라는 거랑 POS랑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놀랍죠. 이게 0.4초로 한다는 게 놀라운데 어쨌든 이제 수수료를 고정 수수료를 써가지고 이제 한번 대여서 이제는 가변 수술을 했는데 가변 수술을 해도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속도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유지는 하고 있고요. 클레이턴은 아까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클레이턴이랑 핀 아시아랑 며칠 전에 합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 메인넷을 만든 업체라도 기존 거보다 완전히 다른 게 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 같은 경우는 좀 호환성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코스모스도 또 이제 인터체인 기술이 뛰어나서 이걸 또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계열이에요. 얘는 이더리움 둘 다 이더리움은 합치는 게 쉬울 텐데 하나는 이더리움이고 하나는 코스모스 기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합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코스모스에 들어가는 스마트 컨트랙트랑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랑 또 다른 규격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기술적으로 합병되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거고요. 얘네 뭐 어쨌든 얘네들이 이미 충분히 공개된 애들이라서 다 오픈소스로 갈 거니까 괜찮은 기술이면 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업체들도. 그 국내에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많이 쓰는데, 그죠? 근데 특히, 코인 쪽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쪽은 SI 쪽에 예, 적합해서 이제 뭐 예. 비코인 쪽 사업에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금융권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쓰고, 우리 월드랜드 같은 이더리움 계열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시킬 때 그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런 게? 또는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그 인터체인 기술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속 다 일단 브릿지가 가장 시작인데 브릿지부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드는 게. 예.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릿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만들어진 것들 보면 그게 또 이제 뭐 단점도 있는 것 같고 그걸 좀 찾아봐야 될 거고요. 어, 어. 리플도 뭐 완결성 5초 정도이고 TPS도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3,400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5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국제 송금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는 뭐 별로 부족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인터체인이랑 블록체인을 이제 결국은 어, 이-
인터체인도 체인을 연결해 주는 기술이고 이제 그게 이제 블록체인을 확장하는 방법인데 블록체인 확장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확장하면 잘 확장하면 그 전체 각각의 TPS를 합친 게 전체 성능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한 체인의 뭐 부족한 부분을 다른 체인이 보충을 한다든가 또 생태계를 결합을 한다든가 혹은 다른 메인넷끼리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 인터체인과 블록체인 확장 기법에 들어있고 L2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용이 되는 건데 굉장히 기술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기술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체인을 연결해서 했을 때 그거를 에, 어느 수준에서 하나의 체인으로 보이느냐. 그게 이제 에, 레벨 오브 뷰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레이온에서 확장한 게 이제 샤딩이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도 계속 안 됐죠. 이번에도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보통은 레이어 2 확장이죠. 뭐 사이드 체인이나 뭐 오프체인 채널이나 롤업 서버나 이런 거 쓰는데 결국은 하나의 체인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게 인터체인이 아니고 하나의 체인처럼 보일 때 그 지갑이랑 뎁 수준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 체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든 뭐 다양한 체인들이 다 하나처럼 보이면 하나의 체인이죠. 근데 그때 거래할 수 있는 종류가 아주 단순한 것밖에 못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체인으로 잘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좀 더 풍부한 기능을 안전하게 쓰려면 그 브릿지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거보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수준에서도 얘가 이제 통합이 돼야지 거의 완전에 가까운 하나의 체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체인이 다르면 원장은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원장이 서로 달라지는데 뭐 겹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로 여러 체인을 다 걸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체인처럼 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다음에 여태까지 한 거는 이제 그냥 메인넷이었는데 메인넷을 활성화되려면 이제 이 덱스도 중요하거든요. 덱스가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고 그 이 덱스가 기술이 또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저번 주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오-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 덱스가 여태까지 일반적이었죠. 오토매틱 마켓 오더북 방식은 기존에 있는 중앙거래소 세 가지를 다 비교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오더북 얘네들은 오더북 방식인데 오더북 방식 덱스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작년 말쯤인가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 덱스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유니스왑 필두로 해서 유니스왑이 받는 거 수시스왑이랑 팬케이크 스왑에 베껴가지고 포킹한 다음에 좀 바꿔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니스왑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어 이제 일단 여기 보면 이거 이런 거 설명하고 지읒 정도를 하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수수료예요. 그래서 이게 오더북 방식이라도 테이커 메이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커가 이제 이게 돈을 이렇게 거래를 올려놔야지 사람들이 사고 싶을 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낸스는 이제 세계 최대 바이낸스는 메이커 테이크 수율이 0.1%예요. 거래량의 0.1%씩 양쪽에서 떼가니까 0.2%를 사실은 수익을 얻죠. 그 거래의 0.2%. 그런데 거래액이 1년에 11,520조 원. 1경 1,520조 원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걸 곱하면 24조가 나오거든요. 예. 1년에 24조 수입. 예. 그, 얼마네요. 아, 저기, 업비트가 재작년에 3조인가 그랬죠. 예. 그보다 이제 8배. 예. 업비트가 엄청 이거, 예. 그, 그래서 이제 이 수수료 수입이 모조리 다 이제 이 거래소가 가져가니까 거래소 수입이 되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얘보다 작아요. 왜냐면 얘네가 코인베이스를 이긴 이유가 이게 좀 싸서 그런가 봐요. 얘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보통 0.2%가 이쪽 그 중앙거래소 쪽에 그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에서 양쪽에다 떼가고 0.47%씩이나 떼먹어서 이제 거래량은 얘보다는 좀 적지만 많이 적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예. 유니스왑 수수료 그 3.72조 달러에 어디요? 어디요? 유니스왑 유니수업이요? 유니스왑 V3 3.7? 3.7이 어디 있죠? 이거 7조 원. 여기 조원이죠. 이게 단위가 여기 있어요. 이거 조원. 아니 근데 여기는 3.7조. 여기는 뭘로 수수료를 하는 거죠? 그 유동성 공급자가
그걸 이제 내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우리 기준점이 중앙거래소고, 그러면 이제 이 탈중앙거래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제 얘네들이랑 매치를 해야 되게 지표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수수료 수입 이제 이쪽 유니스왑 쪽은 이쪽이랑 전혀 다르죠. 얘네들은 특성이 있어가지고 테이크 메이커, 그리고 유동성 풀 제공자를 우리가 메이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거래하는 사람이 테이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테이커한테서 받은 거를 이 메이커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10,000원어치를 거래하면 여기서 뭐 프로, 30원 토콜 받아서 수수료 0원이구나. 오케이. 예,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한 이유는 얘한테 얘가 내는 게 아니라 받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향후 받은 0. 자한테 줘버려요. 예, 향후 0.62조가 그렇죠. 프로토콜 이 수수료. 프로토콜 수수료가 얘네들은 없어요. 아직도. 아직 안 켰어요? 언제 킨대요? 그건 모르죠, 제가. 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올해 얘네들이 켰다고 처음에는 그러는데. 순수하게 그냥 남 좋은 일만 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랬더니 수시샵을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메이커한테서 0.3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메이커한테 0.25를 준 다음에 0.05를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프로토콜 수수료를 주는데 이걸 지네들이 가져가냐? 그게 아니고 이동성 풀 제공한 사람들한테 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준 다음에 이 코인 발행한 사람한테 이 수수료를 배당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이랑 다르게 이거를 이제 유동성 기여를 한 이자 농사나 이런 기여를 한 사람들한테 수수료의 이쪽은 일부를 어, 나눠준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거래소 수입은 아니지만 프로토콜 수수료라고 보면은 수입이라고 보면 그게 이제 요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0.01% 말고 0.0 3원. 0.05% 이거를 여기 거래액에다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거래액이 유니스왑이 얘네보다 훨씬 이제 높죠. 그런데 어, 그래서 이 유니스왑이 한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얘네가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 수술을 해가지고 막 이성서 주고 엄청 이익을 많으니까 유동성 풀이 여기 있는 게 다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서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AI 그러니까 덱스 결국 우리가 오픈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AI 덱스 오픈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유동적이라서 다른 데서 수수료 어떻게 하고 정책 어떻게 하는지 고려하지 않으면 아, 이거 다 뺏겨버리는 수가 아, 아니면 자기가 다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야 되는 예, 비즈니스죠. 예. 예. 그다음에 뭐 얘야 뭐 이제 뭐 어쨌든 얘네들 뭐 비슷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대충 0.23% 떼서 이쪽에서 0.3% 떼서 이쪽에 0.23% 주고 나머지 일부 좀 먹고 그러니까 나눠주고 프로토콜 수수료로 이동수부 아까 제공자한테 0.0035, 35bp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예? 여기 0.0 이거요? 요거 뭐랑 뭐랑 곱해서 얘랑 이게 프로토콜 수수료고 이때는 얘네들은 이제 프로토콜 수수료고 그거는 여기 요게 프로토콜 프로토콜 수수료. 수수료가 여기 있죠. 프로토콜 수익률 0.0%. 그러니까 여기서 0.3%에서 0.25% 주면 남는 게 0.05%잖아요. 그걸 프로토콜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 0.05%는 거래액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러면 7에 7호 35에서 이렇게 나오죠. 요거랑 요거 곱해서 예. 요게 나온다고? 근데 잠깐만 뭔가 단위가 다른 것 같다. 단위가 달라서. 조원인데 제가 수치가 틀렸네요. 계산을 잘못했네. 7호 30은 0.35가 돼야 되는데 0.035 잘못됐네. 예, 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아까 예리하시네요. 이과라서. 예, 그다음에 어,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얘네들도 이제 유니코인 발행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뺏어왔어요. 그래서 1등이 됐는데 근데 유니스왑이 복잡한 얘네들은 이제 멀티 체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돌아가고 이더리움의 아종들 있잖아요. 뭐 아비트럼, 옵티미스틱 뭐 이런 거에다 다 돌려요.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 풀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래소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다 합쳐서 전체 에그로게이션 이제 하면 되잖아. 에그로게이션. 거래액이 나오죠. 예? 에그로게이션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에그로게이션 레이어 하나를 상위에다가 놓아버리면 어느 체인에서 거래가 되든지 상관없고 제일 싼 거래 수수료를 내는 데 가서 거래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인들이 서로 어쨌든 이렇게 막 그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를 브릿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결을 했겠죠. 어, 그리고 브릿지가 같은 이더리움 계열이니까 아마 그거를 좀 신뢰성 있게 만들기는 좀 쉽긴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분석을 해서 좋은 기술은 써먹어야죠. 예. 어,
그 그다음에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여러 군데 돌렸죠. 근데 이 작년 말에 나온 요 놈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얘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유동성 풀에다 올려놓은 놈이 가격이 이제 그 이퀄리브리엄이 될 때까지는 자기들은 이제 거래 결정을 못하니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래 수수료에서 0.4%를 막 퍼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네들이랑 다르게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더북 방식으로 가야 되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DYDX에서 그 이제 원래 이 유니스왑이 이렇게 된 건 이더리움도 느리긴 했지만 블록체인이 이제 느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오더북 방식이 해야 되면 이제 쓸데없는 거래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 거래가 체결된 것만 기록이 되는데 이 유니스왑에서는 얘는 체결되지 않은 그렇게 거래 그러니까 주문을 올리는 거 그리고 취소하고 막 이런 거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가 다 기록이 되면 이제 너무 부담이 커지죠. 그 거래 속도도 안 나오고. 근데 오더북 방식으로 구현을 한 DYDX를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이제 그 디파이나 덱스 쪽을 계속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서버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록체인들을 이렇게 여러 블록체인들을 관리하면서 사실은 반중앙화돼 있는 방식으로 덱스를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믿을 수는 좀 없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땀만 먹으면 이제 다 얘네들이 다 털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 코스모스 SDK를랑 뭐 커밋 BFT인가 뭐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 코스모스 SDK가 개발하기 좋게 돼 있으니까 메인넷을 가져다가 그 코스모스 SDK로는 한 2000 TPS가 나오거든요. 1000이나 200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어, 거래를 만드는데 인메모리 트랜잭션을 만드니까 주문을 체결한 것만 원장에 기록하고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체결하기 전에 거래 호가 올려놓은 것들은 메모리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해 인메모리 트랜잭션 그래서 어,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원장에 저장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이 메인넷이 거래 체결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 메인넷은 범용 메인넷이 아니라 오직 DYDX를 위한 그런 전용 메인넷이 된 거예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2000 TPS가 나와요. 그래서 뭐 업비트도 2000 TPS인데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갑자기 얘는 지금 여러 개 다 합쳐가지고 이렇잖아요. 얘는 자기들 메인넷에서 한 군데서 딱 돌아왔는데 3.6조 원어치 이 거래를 제가 프로젝션 했어요. 몇 달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1년으로 확장해서 그러면 3.6조 거래가 되고 316조 거래가 되고 얘는 한 메인넷에서 거래되는 게 이 잡다구리한 거 다 합쳐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거래하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봐서 돈 따먹기 해야 되는데 이게 메이커는 이제 메이커가 이제 메이커가 일단은 그런 거래 재미를 가질 수 없고 얘는 이제 메이커 테이크 웹이랑 똑같으니까 얘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쓰는 건데 보면은 수수료를 0. 메이커는 메이커한테도 얘도 주긴 주죠. 얘보다 아마 체결 속도가 좀 느려서 그런지 TTF가 좀 느리겠죠. 어쨌든 메이커는 조금 떼줘야 0.01% 그러니까 10,000분의 1 정도 떼주고 이그한 0.03에서 0.05를 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네들보다 훨씬 싸게 떼가죠. 왜냐하면 메이커한테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메이커가 별로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커가 손해를 안 보니까 그 이제 조금 떼서 조금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걸 왜 쓰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충분히 많은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비싼 거 이렇게 왜 써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싸다는 게 입증이 된 거야.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결국은 이제 비전이 장기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중앙거래소는. 그러면 여기에서 오비덱스에서 DYDX가 중앙화 거래소하고 달라서 탈중앙적인 점이 뭐죠? 즉, 얘는 뭐, 완전히 탈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메인넷으로 해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을 안 하고 DYDX 회사에서도 거래에 개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나 상장할 수 있어요? 유니스왑처럼? 그렇 유니스왑처럼 툴을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여기다가, 음, 그거는 이제 여기 뭐 브릿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만들어줘야지 이 코인들이 저쪽에 올라와서 거래가 되겠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덱스의 문제점은 아무 코인이나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얘네들을 체인에 예, 우리가 지갑 열고 들어가서 예.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 그렇죠. 이제 그 그 뭐 가령 작업을 해서, 예, WLC를 예. 여기다가 판매하겠다라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죠. 리스팅이 가능. 여기가 그러니까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싸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사고 안 나고 여기 털리고 자꾸 아니 그러기 근데 때문에. 그거를 예, 허가 안 받고 예. 올려주냐 말이죠,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받아주는 거냐.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저 나중에 회사가 얘네들이 결정 안 하죠. 대신 얘네들이 하는 거는 메인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메인넷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어야지 얘가 상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 브릿지라 문제를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메인 DYDX 체인에서 토큰을 발행을 한 거는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걔네들이 연결을 해주거나 걔네들도 최대한 많이 연결해주겠죠. 그래야지 자기들 거래소가 사니까 그게 어, 다 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결해 주려고 하겠지만 그럴 때 뭐 체인마다 다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잘 연동이 되는 놈도 있고 연동되지 DYDX는 그러면 않는 놈도 있고. 이더리움을 포크해서 만든 체인이 아니에요? 얘는 코스모스 계열이니까 이더리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코스모스 계열이구나. 아, 코스모스가 SDK를 해서 지네들이 뭔가 좀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체결까지 하는 메인넷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메인넷 개발용으로 만든 코스모스가 좋았던 입맛에 맞았던 거죠. 그 코스모스하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 개발 방식이 예, 다르다는 그런 걸 거죠. 아, 예, 네, 그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코스모스에서 뭐 이더리움도 돌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 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좀 다시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탈중앙 거래소, 이제 중앙 거래소가 이제 탈중앙 거래소를 다 뭐 나중에 다 옮겨간다고 치든 안 치든 어쨌든 이제 이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를 보는 게 바로 이제 바이낸스를 보면 된단 말이죠. 네. 그게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두다 보면 일단 바이낸스부터 보면 이 보세요. 2003년에 9천만 명이 이것만 9천 이 여기 이용자 수만 9천만 명이에요. 이 한 거래소가 물론 전 세계에 한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갖고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바이낸스 도대체 뭐 하는지 대충 뭐 모르겠는데 1억이라고 보면 되겠네. 1억, 7천 명이고 1억, 1억. 황당하죠. 대충 근데 1억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5억으로 잡은 게, 네, 이 탈중앙만 해도, 거래소만 해도, 여기 천억 명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온다고 치면, 이제 5억 명까지도 가는 거죠. 몇 년 후에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제 2021년만 이제 이게 별로 오픈을 안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어쩌다가 이제 몇 군데 있고 오픈을 해서 이제 그 수치를 막 짜맞추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래량이 이제 6.6조 불, 이때. 그리고 음, 수입이 200억 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음, 이때. 그래서 그 얘네들이 뭐 그것도 안 알려주거든요. 이거를 제가 사실 다 유도한 거예요. 테이커 메이커 이런 거.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수입이 0.2%니까 이거로 해서 제가 다른 거를 또 거꾸로 계산해다 뭔가 막 계산을 했어요. 그 다른 음, 수치 메꿨어요.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가면은 이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거는 이제 있는 거 가져온 거고 다른 거를 유도했을 거예요. 네, 수입을 유도했든지 거래량을 유도했든지. 그다음에 됐고 이제 코인베이스도 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뭔가 유도했어요. 뭐 수치를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표로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게 이 거래 중앙거래소 수수료랑 뭐 이렇게 수입이랑. 음, 수수료가 공개돼 있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음. 제가 수수료를 유도를 했어요. 이렇게. 요걸로 요수가 있어. 오케이. 뭐 그런 거를 숨기지? 그런 걸 좀 음, 떴떴하게 해서 공개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세금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유니스왑은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 뭐 그 토큰이긴 하겠지만 뭐 랩트 코인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루는 코인이 되게 많아요. 390개나 다루고 있고. 어, DYDX는 이게 버전이 뭐 이제 버전 1, 2, 3에다 V4로 가면서 전용 블록체인으로 바꾼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예, 벌써 6시가 넘었네. 예, 예, 예. 예. 내가 질문을 중간에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러네. 예. 어쨌든 뭐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예, 이게 월드랜드의 어쨌든 이제 결국은 이게 뭐다 줄 수는 없고 이제 다 이제 철학이나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생태계랑 핵심 기술이 뭐냐. 제가 이제 월드랜드의 여기 요 페이지 좀 봐서 잠깐 보고 정리를 했어요. 네, 제 요거에 네, 맞게 네. 이제 예. 탈강화 ECC POW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음, 아식 리지스탄스하고 에너지 이피션시 하면 이제 어쨌든 탈중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어, 이제 그리고 근데 얘는 탈중앙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L2 이더리움 L2 체인이라고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그 어떤 거래를 가끔씩 주기적으로 이제 보내서 이더리움의 탈중앙의 일부 장점을 이제 상속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과 관련된 거 보면 그 퀀텀 컴퓨팅에 리지스턴트 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탈중앙화라기보다는 이제 보안성 문제라고 보고 음, 그다음에 확장성은 평균 10초마다 블럭 생성하는데 TPS는 이더리움 비슷하면 13일 것 같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맥시멈 TPS가 지금 나와 있나요? 뭐 여기 한 블락에 1,000개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10초에 한 번씩 발행하면 그러면 100 TPS가 나오는 100 거고요. TPS가 되는 거죠. 예. 그 1000개로 제한한 이유는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맥시멈 가스비 때문에 예,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블록체인은 블록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딜레이가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크니까 안전하게 그렇죠.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럼 예. 그렇죠. 이제 조그만 애들끼리도 다 이제 하려면은 네트워크 밴드에서 느려도 다 쓸 수 있으려면 예. 그렇게 제약이 따르죠. 음, 그다음에 TTF로 이제 이게 만약 이더리움에다가 이렇게 컨펌을 해야지 완전히 완결이 된 거다 거래가. 음,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컨펌해 주는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TTF가. 그 여기서 한 블록 할때 10초니까 10초랑 12.8번 합친 게 결국 TTF가 되는 예.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네. 우리가 이제 특허내 놓은 게 네. 그 우리 프로피터블 더블 스펜딩 어택이라는 논문에 근거해서 네. 트랜잭션 사이즈별로 파이널리티 타임을 다르게 주어서 바로 끝내버리게. 값이 싼 트랜잭션은 바로 끝내고 파이널리티를 바로 주고 공격이 들어올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 사이즈가 크면은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래 TTF 사이즈별로 TTF가 다르다. 거래 거래 사이즈인데 거래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거래액 거래액. 예, 예. 아, 그게 이제 우리 논문 그러니까 그 그거를 이제 아, 결국은 확률적 확률에다가 확률적 뭐라고 그러니까 그죠? 나이시 해시 같은 데서 완결성인데 확률적 완결성이란데 그걸 수동으로 사람이 이제 거래액에 비례해서 오래 기다렸는데 충분히 적절히 낮은 확률이 될 정도로 거래액에 비례해서 확률이 아니라 이제 확률에다가 거래액을 곱하면 이제 예, 공격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 프로핏이 되는 거고 기대 수익이 되는 거고 그 기대 수익이 낮을 때는 파이널리티를 바로 주고 즉 한 블락 타임에 그냥 파이널리티 주고 물 사 먹고 밥 사 먹는 트랜잭션 수준이면 안 기다리고 그냥 승인. 그 다음에 뭐 1억 이상 뭐 10억까지 그러면은 뭐 10블락 기다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이널리티 타임을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파이널 타임을 이제 거래할 때 바로 보여준단 말이죠, 사용자한테. 너는 그렇죠. 얼마를 지갑에 얼마 표출되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지갑에 표출되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POW에서 접근하는 해결 방법 중에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동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자동 계산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예. 90년도에 우리 프로피터블 더블 스펜딩 어택이라고 우리 오 회장님하고 도쿄에 갔을 때 우리가 발표한 논문, 그 논문에 기인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에너지 에피션시는
이 동전 던지기 함수가 이제 올해에 이제 도입이 될 거고,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채굴, 뒷면이 나오면 AI 애플리케이션 돌려주는 서비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할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아이디를 가진 채굴자들 중에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채굴자는 이제 채굴 진입. 그래서 채굴을 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블락을. 그리고 이제 이 DID를 가진 분들이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는 핸드폰에서도 가능한 수준이니까 핸드폰에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은 이게 이더리움에다가 지금 거래를 올리는 거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에다가 왜 거래를 올리죠? L2 체인으로서의 의미가 어, 자체적으로 완결이 되면 예. 올릴 필요가 없죠. 완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올리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혹시 누군가가 예. 어,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바꿀 수가 있잖아. 아까 비탈릭 비테린이 뭐 이렇게 31배 비용이 더 들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더라도 초기 네트워크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초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거를 보면은 한 1 트릴리언 플롭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 트릴리언 플롭스를 나이스 해시가 없죠, 우리는. 이제 AWS 같은 데서 빌려서 공격한다. 그러면 여전히 공격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1배를 곱하더라도 31 트릴리언 아, 어, 이 트리플 더블 스పె닝 어택이 지금 사실은 되게 어, 독도로 변하는 거니까 어. 얼마나 많이 채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 이게 더 세지는 거죠. 만약에 채굴 이게 어. 처음에 채굴 파워가 총 채굴 파워가 작으면은 이게 취약하니까 이제 그때는 취약하니까 이게 올리려고 하는 길어줘야 거죠. 되고 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어. 이더리움에 좀 의존을 해야만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런 수준을 그런 수준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1 트릴리언 플롭스가 필요하니까 그거 이제 AWS에서 1 트릴리언 플롭스를 얻을 수 있는 컴퓨팅 연산 자원을 빌리는 값. 그게 뭐 한 번 한 공격할 때 한 8시간 공격한다. 큰 거래를 포착해야지 수익이 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공격만 하다가 그러다가 큰 이 트랜잭션 원트리리언 났을 때 플럭스가 8시간 동안 공격하는 비용이에요? 좀 헷갈리는데.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최소 비용이 되는 거죠. 공격하는 데 필요한. 예. 근데 이게 기존에 총 플럭스가 굉장히 크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공격 비용도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8시간이 근데 일정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현재 모습을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면 1 트릴리언 플롭스가 투여되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예. 1 트릴리언 플롭스의 연산 자원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아, 현재 그렇다고요, 현재 현재? 우리 네트워크가 아, 월드랜드가 현재. 월 예. 트릴리언 플롭스 정도 나오니까 블락당 예. 저기 채굴 스피드가 연산 자원 투여 블록당이 아니라 초당이니까 초당 계속 원트리리언 플럭스가 채굴되고 초당 플롭스 있는 그렇지 거네요. 플롭스 그런 정도의 자원을 AWS에서 빌려온다. 네. 빌리면 돈이 싸니까 사는 것보다 네. 그럼 50%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제 쉽게 더블 스pen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블 스pen딩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 자원을 갖게 되는 거죠. 공격자가. 음. 네. 근데 우리 네트워크는 아직 그렇게 큰 트랜잭션이 없잖아요. 음. 아직은 사용자 간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거고.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채굴 네트워크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미래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브릿지도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도 이더리움에서 가져오고 AI 덱스 같은 것도 오픈을 하게 되는 뭐 한 1년 후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체크 포인트 방법도 적용을 해 놓으면 안심이 된다라는 거죠. 좀 네. 네, 알겠습니다. 2중, 대충 이제 3중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정리가 되네요. 예.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어쨌든 월드레드 생태계 성장 방안은 이제 결국은 체인마다 이 방향성이 다르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생태계를 확장해야 되는데 기술은 결국 오픈 소스로 공유되는 거거든요. 이제 특허가 있으면 이제 보호는 되지만 그다음에 결국은 다 이제 완전 오픈 소스로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근데 오픈 소스가 된다는 게 코드만 오픈된다고 오픈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만질 수가 없어요, 코드를. 기술 문서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그 소스를 분석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는 이제 점진적으로 사실상의 오픈 소스는 점진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이제 그 생태계를 확장하려면 결국 이제 체인마다 장단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각각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체인들을 연결을 해서 그 경쟁력이랑 규모가 커진 그런 이제 연합 생태계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기존의 코인 체인들이 이미 너무 대규모로 성장한 체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용자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점점 배리어가 커지고 있거든요. 메인넷이 진출하기에는. 그러려면은 초기에 성장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결국은 이제 이런 연합 생태계를 해가지고 좀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려면은 이게 뭐 그건 연합 생태계건 아니고 어쨌든 체인 간 연결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체인을 연결할수록 자꾸 생태계가 커지고 사람들이 더 유용해지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게 브릿지고 그다음에 인터체인, 멀티체인, 사이드체인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술인데 이 기술 기반의 사람들이 뭔가 서비스 쓸모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서로 이종의 뭐 체인들을 연결해 놓고 그랬으면은 그것들을 연결해서 더 유용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뭐 국가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제 불리한 입지를 좀 이제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면은 그 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좋은 기술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점점 쉽지가 않아요. 방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상당히 많이 네. 있고. 오늘 이거 아주 자료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질문을 너무 많이 했네. 예.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실 만한 분이고 또 다른 사람 질문 없으실까요? 아, 김기훈 교수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오늘 김덕태 박사님이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셨고, 어떻게 월드랜드에 대한 또 성장 방안까지 잘 방향성을 잘 정리해서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김덕태 박사님한테 생태계 확산 방안으로서 체인 간 연결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월드랜드가 지금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개발된 메인넷이 많이 있는데 이익노 박사님께서 이게 다른 메인넷하고 이게 차별화돼서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잘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예, 그 다른 체인과 연결, 메인넷하고 예. 예, 체인 간 연결 강화에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이 연합 생태계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확장하려면은 이 다른 이 기존에 있는 메인넷하고도 계속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될 때 문제가 아까 말했던 제가 말한 성능 지표 TPS지만 TTPS보다 더 중요한 게 TTF예요. TTF가 너무 느리면은 얘가 만약 이제 가령 이제 브릿지를 만들 때 랩트 코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토큰을 새로 발행해서 그걸 바꿔주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코인을 넘겨줬는데 넘겨준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체인 간 연결할 때 가장 핵심이 브릿지고 브릿지가 하는 역할이 이제 코인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넘겨주는 게 되게 어려우면 거기서부터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뭐 TTF가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체인끼리 연결할 때는 뭐 그것도 이제 이더리움 기반일 때도 있고 이더리움 기반이 아닌 놈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제 안전하게 그 코인을 브릿지로 만들어서 연결을 할 것이냐. 그게 그 지금 이제 코스모스에 또 뭐 상상하고 그러려면 또 거기하고도 이 월드랜드 코인이
브릿지로 안전하게 연결이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되면 훨씬 이제 일단 자산이 이동하기 쉽기 시작하면 그건 쉽거든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건너가지 못하고 이제 코인만 넘어가는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수준이든 아니면 이제 뎁 수준이든 간에 그런 체인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지면 이제 유용한 서비스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월들랜드의 장점은 합의 알고리즘이 독특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에너지 에피션시 하다. 동전 던지기 함수 DID랑 묶어서 근데 하면은 어쨌든 요거로 보면은 탈중앙성이 이제 가장 높다. 가장 중요시하는 거다. 이 셋 탈중앙성이 중에서. 예. 탈중앙성이 POS나 이런 뭐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알고리즘, 80년대 알고리즘하고 완전히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거는 이더리움 계열이나 그런 것과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어 놓은 혁신인 POW를 장점을 개성한 거예요. 그 POW의 장점이 뭐냐면 합의를 하는데 각 노드가 다른 노드하고 통신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했는데 합의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 장점을 우리는 고도화한 겁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탈중앙성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에너지 이피션시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 어차피 던지기 해서 앞면이 나오는 노드가 뭐 10% 확률로 우리가 정해놨으면 예. 그 100만 대의 컴퓨터 중에 10만 대만 한 블락을 채굴하는데 합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블락은 그러면 또 100만 대 중에서 또 10만 대가 랜덤하게 선출이 되고, 근데 누군가가 중앙 집중형으로 선출을 했다라고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출하는 거예요. Verifiable Computation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나왔으면 앞면이 나왔다는 증거를 붙이도록 하고, 다른 근데 노드들이 잠깐만요. 그러면 베리파이 이제 할 수 있게. 음. 100만 중에서 이제 10만 대만 뽑아가지고 이제 뽑은 게 걔네 아니라 자기가 예,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뽑아서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 그 다른 그러면은 그 주기가 뭐 어떤 에poch라든가 그렇다는 아예 거죠. 이 주기가 없고 에poch는 내가 매블락, 예? 매블락, 매 블락마다, 그러니까 매 블락에 이제 그러면 매블락. 뭐 10분의 1만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10번 중에서 10개 블락 중에서 한 개 블락 정도만 자기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예. 예. 그러면은 그 나머지 9블락 동안은 뭐 그 전기를 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스탑한다는 자기가 건지. 채굴 권한이 없으니까 예, 키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10블락에 평균적으로 한 번씩만 예. 에너지 인텐시브,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POW, ECC POW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100만 대의 탈중앙적인 노드가 참여하는 거고, 합의에 매블락. 그런데 전기 사용량은 10%로 줄인 거죠. 네. 그리고 이 POW의 장점인 각 근데 예. 노드는 자기가 할 일만 한다. 동전 던지고 POW 한다. 네. 그렇게 했는데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잠깐 그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 10개의 블락 중에서 한 블락만 동작하고 나머지는 이제 CPU로 완전히 정지한다고 아니, 이상적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게 예, 아니고, 정지를 한 게 아니고, 매 블락마다 100만 대의 예, 컴퓨터가 동전 예, 던지기까지는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10%만 앞면이 나온다, 동전에. 예, 그러면 앞면이 나왔다는 증거가 만들어지고, 예, 프루프이죠, 프루프. 그러면 그 프루프는 Verifiable Computation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거고, 예, 그 증거를 예, 제출하고 블락에다가 헤더에다가 예, 적어놓고, 예, 그 예, 다음 단계인 POW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100만 대 중에 10%인 10만 대 정도가 경쟁적으로 또 POW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CPU가 어쨌든 이제 한 블락은,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동전던인데 그건 CPU별로 안 쓰일 거고,
지금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멀티스레드로 막 돌아가서 CPU를 많이 쓰는데 꽤 쓰는 채굴을 안 거지. 할 때는 이제 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기가 그렇지. 별로 안 아웃블락 쉬는 들죠. 거죠. 그러니까 네.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이제 멀티스레드로 돌아가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CPU는 기본적으로 돌긴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는 멀티스레드로 안 쓰되 돌리는 거 아니고가의 비용 차이 그거잖아요. 전기세 차이. 90%의 전기를 예. 안 쓰는 동안에도 예. 합의 알고리즘에는 참여한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는 있거든요. 제가 다른 해결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방법이 에너지 이피션트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채굴 수수료 얻는 수익이 컴퓨터 가격을 무시하고 컴퓨터 감가상각비를 무시한다면 이제 전기세가 이제 원가란 말이죠. 그래서 채굴해서 얻는 수수료 수익만큼 채굴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세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기세 네. 이꼴 코인 네.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구성하는 라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즉 사토시 나카모토가 하려고 했던 거에 가장 큰 철학은 뭐냐면 하나의 노드가 원 보트를 하고 쉽게 만든 거예요. 하나의 노드가 원 보트. 근데 그거를 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의 노드가 그 컴퓨테이션 파워로 바뀐 겁니다. 갖고 있는 컴퓨테이션 파워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형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 네트워크로 간 거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탈중앙적인 것이지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 코인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러면 탈중앙.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채굴 수수료가 만약 떨어지면 이제 예전에 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니까 채굴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 빠져나가죠.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채굴 총 들어가는 전기세는 그 수수료 수익 총액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상황이 그런 거고 네.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전 세계 네.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동전 던지기 함수를 던져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고 그리고 합의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은 최소량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블록을 블락에다가 쌓아 음, 놓겠다라는 거예요. 음. 즉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 이꼴 노드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연산 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네. 지금 그 에너지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일단은 해결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해 주셨던 한 번은 채굴 하고 9번은 뭐 AI 돌리는데 해가 써가지고 거기서 뭐 수익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그렇지. 되면 음, 같은 컴퓨터를 계속 돌리는데 열심히 돌리는 낭비하지 않고 돌리지만 에너지 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수익을 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 그렇지. 컴퓨터 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그거는 설득이 있을 것 그거는 같고요. 이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는 분리를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다른 그러면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노는. 알고리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거고 그러면 그 네. 노는 동안에는 그냥 쉽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네. 않다. 이제 블록체인에서 마이 AI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AI가 중앙 집중형 AI가 됐을 때 데이터 편향성,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를 받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거를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AI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GPU까지는 허용을 하니까 그 우리가 각 노드가 갖고 있는 GPU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서 AI를 학습시키거나 혹은 추론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자기가 확보한 연산 자원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이터도 자기 데이터를 이제 자기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내가 학습시킨 내 AI로 돈도 벌 수 있는 미래 마이 AI 경제 시스템 같은 거를 예.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뭐 어쨌든 그런데 일단은 그 에너지 이피션시는 사실은 그 수수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때 수수료가 사실은 그 에너지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관건이거든요. 총 수수료 수입이 낮을수록 에너지 이피션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총 다른 수수료. 관점이고요. 이제 예? 저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 관점만 봤을 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과 애플끼리 비교를 해야지 이제 뭐 수수료까지 들고 들어오면 이제 다른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합의 알고리즘 중에는 POS와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알고리즘을 묶은 그 계열,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텐더민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순수 POW, 해시 알고리즘으로 그냥 POW 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POW의 장점을 계승해서 스스로 혼자 각 노드가 자기 연산만 했는데 합의에 도달하는 그쪽 방향이고, 비잔티 폴트 톨러런스처럼 노드와 노드 사이에 그 서로 승인을 해줘야 합의가 결정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동전 던지기 함수도 그런 계열, 즉 각 노드가 스스로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랬을 때에도 합의에 도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는 거고, 그 동전 던지기 함수의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탈중앙성을 극대화하면서 조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용자죠.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예, 어떤 베너핏이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용자 관점은 예, 이제 합의 예. 알고리즘이고 뭐고 거기는 이제 다 소용없는 얘기고 이제 그거는 밑바닥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이용자 관점에서는 이제 쓸모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냐 이제 그 이야기인 거고, 그 쓸모 있는 서비스는 우리는 이제 디파이, 금융, 뭐 AI 덱스 이런 걸로 본 거고, 이제 미래에는 My AI 에이전트를 내 컴퓨터에서 돌리게 된다. 각 사람이, 각 기업이. 그랬을 때 이제 그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그럼 AI 덱스의 목적은 뭔가요? 그게 뭐 가격을 외부에서 읽어와가지고 그때 가격으로 빨리빨리 조정을 해주는 건가요? 덱스의 AI 가격을? 덱스는 이제 유니스왑의 이제 문제점은 네. 시장가와 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풀 가격이 차이가 그 나죠. 차이가 나는데, 그때마다 네. 아비트라지 거래들이 일어나서 네. 유동성을 공급한 자산에서 손해죠. 수익을 빼가거든요. 그러면 네. 그 빼간 만큼 네. 차익 거래자가 빼간 만큼 유동성 공급자한테는 손해가 돼요. 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할 때. 음, 그래서 이더 값이 확 올라갔다. 네. 그랬는데 이 풀에 나는 이더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US 달러만 남아 있고. 음, 그러면 이더 값이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내가 자산 이득이 생겨날 수 있었는데 그냥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더를 풀에다 공급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 그러면 이더 값이 두 배가 되면서 내 자산이 두 배가 되었을 텐데, 음. 내가 풀에다가 공급해놔서 수수료는 얻었는데 자산이 올라가는 그 기회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퍼머넌트 로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AI 덱스를 제안한 거죠. 즉 그럼 가격을 빨리빨리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 시장 유동성 값으로. 품의 가격을 시장 가격에 빨리 맞춰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풀 가격을 AMM을 하면서, AMM은 이 X 곱하기 Y 이퀄 K, 그 그래프 상에서 풀 거래값을 상태가 변화할 때마다 변화된 상태를 교환 비율로 해서 수합을 해주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이. 근데 그 순간 기울기를 시장값으로 바꾼 거예요. 풀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커브가, 풀 프라이스대로 커브가 x 곱하기 y 이퀄 k 커브가 변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변형이. 그러니까 순간 K를 그렇게 기울기는 바꿔준다는 거 똑같은데, 아니에요? 시장 가격에 맞춰서. 그렇지. 순간 기울기는 똑같은데 프라이스 임팩트하고 슬리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x 곱하기 y는 이퀄 k 그래프를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임퍼머넌트 로스는 없애고 슬리피지가 적은 어, 교환 비율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값으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 체인 간 연결 강화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어떤 유용한 서비스를 만드느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생태계를 떠나서 그 여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점점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고요. 거기에 네. 유용한 걸 많이 기획을 해야지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지금은 뭐 이제 근데 돈이 쉽게 많이 벌고 있는 덱스가 일단 가장 큰 먼저 관심사지만 다른 뭐 디파이도 그렇고 비금융도 있고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써놓으신 생태계 확장 방안은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한 체인이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체인과 체인 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환성 있게 만들어 놔야 되고 그렇죠. 스탠다드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됐을 그게 때 너무 어려우면 이제 연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이제 서로 너무 다르면 연결하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이더리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생태가 제일 크니까. 네, 김기웅 교수님 답이 되셨나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김덕태 박사님 혹시 자료 좀 공유 가능하세요? 예, 예. 그 끝에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여기 월드랜드 관련된 네, 부분 네. 지금 들었으니까 그거 살짝 바꿔가지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